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때 세계를 지배할 것만 같았던 경제대국, 일본의 몰락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몰락이라는 단어가 다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고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외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 거대한 국가를 지탱하던 성장의 엔진이 어떻게 꺼졌는지, 그리고 왜 한번 꺼진 엔진이 30년 넘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서늘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무적이었습니다. 재팬 에즈 넘버원 저팬 에즈 넘버원이라는 말이 전 세계를 휩쓸었죠.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필수품이었고 도요타와 혼다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의 경제적 공습에 공포를 느꼈고 할리우드 영화 속 미래 도시의 모습은 늘 일본어 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 뒤편에는 거대한 거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그 변곡점이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엔화 가치를 강제로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그 넘쳐나는 돈은 공장이나 기술 개발로 가는 대신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자산 버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집값에 환호했고 기업들은 본업보다 부동산 투기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초 일본 은행이 과열된 경기를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모래성 같던 거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20년이 되었고 이제는 30년을 넘어 4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반등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의 경직성에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20세기 제조대국으로서의 성공 모델인 점진적 개선 카이젠은 하드웨어 시대에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21세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는 오히려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실패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장 문화, 팩스 사용, 그리고 수직적인 관료 사회는 변화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혁신적인 IT 기업이 전 세계를 재편할 때 일본의 대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던 일본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TSMC에 밀려 몰락한 과정은 일본 산업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사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즉 인구 절벽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수축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토리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성도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자민당 일당 독점 체제에 가까운 일본의 정치 지형은 과감한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중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은 서민의 지갑으로 흘러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대신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실질 임금은 30년 전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고
일본 국민들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낮아졌습니다. 한때 1인당 GDP에서 미국을 앞질렀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과 대만에게 추월당하거나 위협받는 수준까지 내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과거에는 엔저가 되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 경제가 살아난다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이미 해외로 다 옮겨버린 상태라 엔저의 혜택은 제한적인 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통하던 엔화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일본 국력의 쇠퇴를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몰락은 단순한 경제 실정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시스템의 총체적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의 도취에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억누른 결과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경고를 던집니다. 인구 감소, 저성장의 고착화, 디지털 전환의 지체 등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뒤를 그대로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일본의 몰락은 한 국가의 비극을 넘어 변화하지 않는 조직과 국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적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에 다시 일어설 기회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과거의 영광이라는 달콤한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는 한 태양은 다시 떠오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장기 침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일본은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